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기 다들 프린트물, 유인물 다들 가지고 계신가요? 제 앞에 제가 한 12개를 제가 가져왔는데, 적어왔는데, 이게 원래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드렸어야 되는데 우리 주일 스님이 이 말씀을 하시다가 일요일날 7시 반에 전화로 메시지를 남겨놨어요. 하북사님 올라오셨거든요. 아무 준비도 안 하고 다른 분이 하시나 보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침에 메시지 보고는 부랴부랴 올라오느라고 지난주에는 준비가 못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냥 여러분들 참고하시라 싶어서 적어왔는데, 여러분들 아시는 중국의 선종의 육조 해능은 아주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호르무니를 모시고 중국 남방의 신주라는 곳으로 옮겨와서 남군으로 어머니를 봉양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한 스님이 금강경을 독송하시는 데를 듣고는 그 스님에게 그 뜻을 물어보고 그 길로 바로 오조 홍인대사가 계시는 동풍모사라는 사찰로 홍인대사를 찾아가서 출가를 청합니다. 그래서 홍인대사가 육조 해능이 되는 그 젊은 사람에게 남방의 사람들에게는 불성이 없다고 한다 하시니까는 그 당시에 해능이 대답하기를 불성에는 남방이니 북방이니 하는 차별이 없는 줄로 압니다 하는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대답을 듣고는 오조 홍인이 출가를 허락하고 오조 홍인 밑에서 수행을 하시다가 오조 홍인이 다음 자기 의발을 전수할 사람을 구한다고 누구든지 자신의 깨달은 바를, 자신이 공부한 바를 적어서 자기한테, 홍인한테 제출을 해라 하니까는 신수가 지은 시가 앞에 나오는 신시보리수 신묘명경대 시시근 불식 막사야진에 몸은 보리수요 마음은 맑은 거울의 받침대와 같으니 시시때때로 수시로 열심히 쓸고 닦아서 결코 한 점 티끌도 끼지 않게 하리라 하는 19절을 지어서 홍인에게 제출을 합니다. 다음날 아침에 홍인대사의 문 앞에 또 다른 시가 하나 걸립니다. 그게 바로 옆에 붙어있는 보리봄무수 명경역비대 본래무인물 하처야진에, 보리는 원래 나무가 없고 맑은 거울이라는 것도 받침대가 아니니 온디 한 물건도 없거늘 어디에 티끌이 끼겠는가라는 19절을 지어냅니다. 그게 바로 해능이 제출한 자신의 깨달은 내용이었습니다. 이걸 보시고 홍인이 해능에게, 당시에는 아마 남방, 우리 지금도 뭐 마찬가지지만 중국에도 남방, 북방 사람들의 차별이 심했나 봅니다. 밤에 몰래 남방 출신인 해능에게 의발을 전수합니다. 누가 알면은 또 반대가 극심할까봐. 그걸 받아서 육조 해능은 그 길로 바로 남방으로 도망치듯 내뺍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육조 이후에는 중국 선종의 조사 스님의 연결이 끊어지게 되는데, 아무튼 그건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 지난 시간에 맛배기를 잠깐 보여드렸던 이제 반야신경의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수상행식 역부역시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원래 현장이 번역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무량사는 스님이 번역하신 한글로 반야신경을
독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장이 번역한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이 문장은 법어 원문, 그러니까 인도말로 된 원문과는 약간 차이가 납니다. 법어 원문에는 색은 곧 공이요 공은 곧 색이고 색이 공을 떠나 있지 않고 공이 또한 색을 떠나 있지 않다. 색이라고 하는 것은 공이라고 하는 것이고 공이라고 하는 것은 색이라고 하는 것이다 라는 세 구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문은 두 구문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것을 현장이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는데 저 자신도 여러분들에게 반야신경을 처음 말씀드렸던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왜 현장이 이렇게 애매하게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현재 제 입장에서는 결코 현장의 번역이 애매한 번역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확인을 시켜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참 여기 60년, 70년 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우리 절에 사찰에 이제 다니시기 시작하고 불교와 인연을 맺기 시작하신 지가 60년, 70년 되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짧은 분들은 4, 5년 되신 분들 계실 것이고 10여 년 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 자신도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서 불교 사찰 학생의 생활을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근 30년이 넘었습니다. 참 수도 없이 색불이공 공불이색이라는 이야기는 들어왔단 말입니다. 하지만은 이 색불이공 공불이색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도대체 무슨 뜻인지 여실하게 알고 계신 분들은 참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도 제 스스로도 여러 책을 그렇게 참 열심히 많은 책을 보고 살아온 것은 아닙니다만은 여러 책을 봤어도 정말 이 해석이 너무나 이 설명이 너무나 구체적이고 정확하구나 완벽하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던 글귀들은 찾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고심하다가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를 했던 부분들을 지난 시간에 약간 맛배기를 보여드렸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지난주 안 오신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이야기를 되풀이하자면은 1848년에서 1925년 사이에 살았던 독일의 출신의 철학자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프레게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원래 수학자였고 논리학자였고 오늘날 미국, 영국, 프랑스 전 세계에 특히 서양의 철학에 완벽한 주류를 형성하는 분석 철학이라는 분야가 비로소 이 사람에게서 시작됐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 사람의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주장들 중에서 지식체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별의 지구 바로 옆에 있는 금성이라는 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성은 옛날 사람들에게 왜 그러냐면은 금성의 공전의 모양새가 아주 특별합니다. 우리 지구는 한 바퀴를 이렇게 돌면은 태양 한 바퀴를 돌면은 1년이 경과됩니다만은 금성은 완벽하게 한 바퀴를 돌아서 본디 자리로 돌아오는데 8년이 걸린다 그럽니다. 그만큼 공전 주기가 굉장히 특별한데 그러다 보니까는 1년 중에 어느 한때는 초저녁에 서쪽 하늘에 보이고 또 1년 중에 어느 한때는 새벽녘까지 동쪽 하늘에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두 개의 별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천문적으로 관측을 해보니까 그게 두 개의 별이 아니라 금성의 하나의 별인데 공전의 모양새가
특별하다 보니까는 이렇게 따로따로 보인다. 그런데 두 개의 별로 생각했던 사람들은 각각의 별들에게 이름을 붙였던 겁니다. 그래서 초저녁 서쪽 하늘에 보이는 별을 우리 선조들은 개밥바락이라는 이름으로, 동쪽 하늘에 첫 새벽까지 보이는 별의 이름을 샛별이라는 이름으로, 중국 사람들은 서쪽 하늘에 보이는 그 별을 태백성이라는 이름으로, 동쪽 하늘에 보이는 별의 이름을 계명성이라는 이름으로, 그리스 사람들은 헤스페너스라는 이름으로, 또 동쪽 하늘에 보이는 별은 포스포러스라는 이름으로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예전에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옛날의 사람들은 이것이 명백하게 두 개의 별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개밥바락이라는 뜻은 초저녁에 사람들이 일찍 저녁을 먹고 방문을 열고 나오면은 그 별이 서쪽 하늘에서 비치고 보인단 말입니다. 그 서쪽 하늘에서 비치는 별을 보면서 마당을 들어서려고 그러면은 마당 앞에 있던 강아지가 지 밥 주나 싶어서 많이 쳐다본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그 별이 보일 때 개가 밥 기다린다고 개밥바락이다라는 이름을 붙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 개밥바라기는 샛별이다라는 명제를 하나 만들어내면은 만약에 이것이 동일한 금성을 가리키는 이야기다라고 했을 때는 뜻과 지시체의 구분이 없으면은 이 문장은 아무런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전혀 무의미한 문장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지시체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가 개밥바라기 샛별이라고 이름을 달리 부르지만은 금성이라는 하나의 지시를, 하나를 가리키는 것을 지시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시체는 동일하죠. 하지만은 개밥바라기라는 뜻과 샛별이라는 뜻은 전혀 다르다 이겁니다. 그래서 프레이어라는 사람은 뜻과 하나의 낱말에, 특히 명사에 뜻과 지시체가 나누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굉장히 어려운 것이라서 여러분들에게 이 정도만 설명을, 왜 이 이야기를 끄집어냈느냐. 자, 요 뜻과 지시체의 구분 이론을 제가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요 반야신경의 문구와 대조를 이루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요 부분을 끄집어냈습니다. 우리 반야신경 문장 그대로를 보면은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즉 색은 곧 공이다라는 등식이 성립을 합니다. 그리고 뒤에 문장에 수상행식 역부역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수상행식도 그와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수상행식 이 모두가 공이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반야신경의 지금 논리는 색도 공이요, 수도 공이요, 상도 공이요, 행도 공이요, 식도 공이다라는 등식이 성립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명백하게 논리적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만큼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옛날 학교 다닐 때 수학을 산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등식을 다시 풀어보면은 색, 수, 상, 행, 식, 이 등식이 됩니다. 색이 공이고 수가 공이고 상이 공이고 행이 공이고 식이 공이니까는 색도 수도 상도 행도 식도 다 똑같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프레게의 뜻과 지시체라는 구분 이론을 대입을 시켜보는 겁니다. 만약에 색, 수, 상, 행식이 모두 똑같다라는 이 등식이 성립됐을 때 프레게의 뜻과 지시체라는 그 이론을 대입을 시켜보면은
세 가지의 가능성이 등장을 합니다. 오직 세 가지뿐입니다. 제일 첫째는 색수상행식이라는 것이 5개가 뜻도 똑같고 지시체도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결론은 뭐가 되느냐 하면은 글자의 표현만 달라질 뿐 반야신경은 논리가 아무것도 없는 무의미한 글귀가 되어버립니다. 왜냐? 5가지의 문장이 전부 뜻도 똑같고 지시체도 똑같다면 동일한 동어 반복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5번을 똑같은 말을 반복했던 것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5번을 똑같은 말을 반복했다는 말은 결코 논리가 아니다라는 것이고, 또 이것을 바꿔서 말씀드리면은 어떠한 정보도 어떠한 새로운 지식도 반야신경은 제시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됩니다. 왜냐? 같은 말 5번 반복했다고 그것이 우리한테 뭔가 정보를 주는 것이 결코 있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앞서 개밥바라기는 샛별이다 했을 때 지시체는 동일하더라도 뜻은 다르니까 개밥바라기라는 뜻과 샛별이라는 뜻의 다름에 의해서 새로운 정보를 우리가 얻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색수상행식이 만약에 뜻과 지시체가 모두 같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반야신경은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는 무의미한 문장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반야신경이 우리한테 어떠한 것을 가르쳐주고자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가능성은 배제를 해야 된다. 두 번째 가능성은 앞서 금성을 개밥바라기, 샛별 이렇게 뜻은 다른데 지시체는 같다라고 불렀던 것처럼 동일하게 색수상행식도 지시체는 같을지라도 뜻은 각각 다르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조건이 붙습니다. 무슨 조건이냐? 바로 똑같은 지시체가 여러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손쉽게 납득할 수 있도록 확실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나 이 지금 오늘날에 일반적으로 금성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개밥바라기든 샛별이든 태백색이든 계명성이든 헤스페루스든 포스포러스든 이것이 금성이라는 하나의 별을 지시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상식처럼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어야지 개밥바라기가 샛별이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납득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아직까지도 천문적으로 확인이 안 돼서 개밥바라기나 샛별이라는 것이 동일한 금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그때 사람들은 개밥바라기는 샛별이라는 이야기를 안 하죠. 왜냐? 다른 두 개의 별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뜻은 다르되 지시체는 동일하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봤을 때는 색수상행식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나 저나 명쾌하게 색이 뭘 가리키는지, 수가 뭘 가리키는지, 상이 뭘 가리키는지를 명쾌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세요? 불교에서 색이 뭘 가리키는지, 불교에서 수가 뭘 가리키는지 여러분들 명쾌하게 아세요? 여러분들 명쾌하게 제시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색이다, 이게 바로 수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많은 뛰어난 불교학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 색수상행식이라는 불교의 오온에 대한 교리를 너무나도 잘못되게 이해하고 잘못되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온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조견 오온 개공할 때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오온에 대해서는 총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무튼 색수상행식은 자, 여러분들 이게 바로 색입니다 하고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은 뜻은 다르되 지시체는 동일하다는 가능성도 배제가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한 가지 가능성 뭐냐? 이 등식이 성립하려면은 앞서 두 가지의 가능성은 배제가 됐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가능성은 뜻도 없고 지시체도 없다라는 가능성밖에는 안 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낱말이 단어가 하나의 명사가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도 없고 그게 뭘 가리키는지 가리키는 대상도 없다라는 것. 빈 껍데기라는 거예요. 자, 반야신경의 색즉시공이라는 그 문장이 제시하는 것은 우리가 색이다, 수다, 상이다, 행이다, 혹은 나무다, 달이다, 태양이다, 하늘이다, 땅이다 하는 모든 명사, 모든 단어들이 뜻도 지시체도 가지고 있지 않은 빈 껍데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바로 빌공자를 쓰잖아요. 공이란 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 머릿속에, 우리 생각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야, 이것만은 확실하다, 이것만은 틀림없다, 이것만은 진리다라고 여겨왔던 모든 생각들의 갈래들이 뜻도 안 가지고 지시체도 안 가진 텅텅 빈 껍데기다. 이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프레게의 뜻과 지시체라는 이야기를 끄집어냈습니다만은 약간 다른 방향에서 여러분들 지금 뭐 고개는 끄덕끄덕 하시고 계신데 얼마나 이해가 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날 어느 한 학교의 교수님이 학생들을 쭉 앉혀놓고는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한 부부가 있는데 아버지는 매독 환자예요. 엄마는 폐결핵 환자예요. 벌써 5 자녀가 있는데 그 5 자녀 중에 2 자녀는 폐결핵 때문에 벌써 죽었어요. 그런 차에 엄마가 다시 6번째 아이를 임신을 했어요. 자,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어머니는 이 아이를 낳아야 될까요? 낳지 말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용감한 학생 하나가 손을 들고 일어나서 대답을 합니다. 당연히 낳지 말아야 됩니다. 아버지가 매독 환자고 엄마가 폐결핵 환자고 애들 둘은 벌써 폐결핵으로 죽었고 그 가정에서 애가 새로 난다면은 그 애가 매독에 걸려 있을지 폐결핵에 걸려 있을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 애를 낳아서 뭐합니까? 하는 대답을 합니다. 교수님이 듣고 계시다가 대답을 합니다. 자네는 금방 베토벤을 죽였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보살님 베토벤이 누구? 베토벤이 미국 대통령 했던 사람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살아오시면서 너무나 손쉽게 단정하고 너무나 손쉽게 확신하고 너무나 손쉽게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살아오십니다. 그렇게 살아오는 게 어쩌면은 사는데 편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이것저것 고민할 것 없이 머리 복잡하게 할 것 없이 그냥 단순하게 이거다 하고 믿어버리고 이게 확실하다 하고 막 확신을 해버리고 이게 틀림없다라고 그냥 주장해버리면은 얼마나 손쉽습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우리가 세상 만물을 이렇게 단정짓고 이렇게 확신하고 이렇게 딱 규정지어서 우리들은 살아갑니다. 또 다른 이야기 한 가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그런 분이 아무도 안 계신데 머리 한 톨 없는 대머리 아저씨가 있다고 칩시다. 만약에 그 아저씨가 온갖 노력을 다 기울여서 머리가 한올 딱 올라왔다 칩시다.
아저씨를 대머리 아저씨라고 불러야 될까요? 대머리 아저씨라고 안 불러야 될까요? 하늘 올라왔다고 대머리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수학적으로 어떤 수 n에다가 하나를 더 보탠다고 그게 큰 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돈 많아서 머리를 심기도 하고 좋은 약을 먹기도 하고 바르기도 하고 해가지고 한 올 올라온다 칩시다. 어디까지 올라와야 대머리가 안 되겠습니까? 까맣게 올라와야 대머리가 안 될까요? 그래도 듬성듬성이라도 머리가 수북히 쌓여 있으면 대머리가 안 될까요? 뒤쪽만 그래도 싹 올라와서 했으면 대머리가 안 될까요? 어디까지 약간 다르게 지금 여기다가 쌀 포대를 싹 부어본다 칩시다. 쌀 포대를 부어가지고 할 일 없는 제가 앉아서 한 톨 한 톨 끄집어낸다고 칩시다. 쌀 한 더미가 한 톨 끄집어낸다고 더미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때까지 끄집어내야 이것을 더미가 아니고 쌀 덩어리다 혹은 다른 표현으로 할까요? 이거를 철학자들은 파라독스 오브 해피라고 해서 더미의 역설이라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모호하다는 그 경계가 어느 선까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느 한 숫자에 하나를 보탠다고 해서 큰 수가 되는 게 아닌데 그 숫자에 하나를 얼마나 덧붙여야지 큰 수가 되느냐 혹은 작은 수로 남아있느냐에 그 구분을 내리는 것이 애매하고 모호하다는 이야기고 그 이야기는 다시 말해서 확정적이고 명쾌하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우리 스스로들이 약속하는 거라는 겁니다. 자, 요거까지는 우리가 덤이라 치자. 요거까지는 우리가 대머리라고 인정을 하자.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대머리 아니라고 생각하자 하는 걸로 서로 약속할 뿐이지 정해져 있는 것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정하면서 끊임없이 규정하면서 끊임없이 확신하면서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차이가 여기에 갭이 우리한테 고통을 이야기한다. 저희 가게 아파트에 은퇴한 목사님이 한 분, 원래 집을 가지고 계시다가 이제 교회를 은퇴하시고 아마 타주로 이사를 가시는데 그 기간 동안 잠시 지내시기 위해서 아파트로 두 노부부가 와서 살아요. 참 예전에는 가게 단골 손님이었고 참 인자하게 생기신 분이. 제가 가끔은 점심시간 지나고 한가하면은 가게 그 로비에 의자가 편해가지고 앉아가지고 책을 가끔 읽고는 합니다. 한날은 또 오셔가지고 말을 거시는 거예요. 이런저런 말을 하시면서 제가 이제 불교를 믿는다라는 것을 아시고는 그분의 결론은 먼저 이야기하면 결론은 다른 책도 읽지만은 성경도 한번 읽어봐라 하는 결론이었습니다. 아무튼 기독교는 천국을 믿고 불교는 극락을 믿고 뭐 이런 이야기를 시작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만약에 극락을 믿어야 된다고 불자는 극락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혹은 극락을 믿어야지만이 비로소 불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면 저는 불자 아닙니다. 목사님, 만약에 윤회를 믿어야지만이 불자가 된다고 하시면 저는 불자가 아닙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솔직히 그 말씀이 그 이야기가 무슨 의미인지를 잘 캐치를 못 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윤회를 안 믿습니다.
저는 극락을 안 믿습니다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세상에 없다라는 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극락이 있든 없든 윤회가 있든 없든 저한테 큰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불교는 믿음의 종교가 아니다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들 불교는 그러면 어떤 종교냐라는 그 성격을 이야기를 할 때 뭐 깨달음을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고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불교란 게 과연 어떤 종교일까?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은 원력의 종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사홍소원을 매주 노래하시지 않습니까? 참불가에. 소원의 종교라는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어오리다. 법문을 다 배워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하는 자기 자신의 소원을 세우고 자기 자신의 원력을 세워서 그것을 추진하고 또 마지막에 중요하게 해양하고 이것이 바로 불교가 가지는 특별한 특색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박경리의 토지라는 소설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소목이라는 것은 뭐 조그마한 밥상 만들고 자개농 만들고 뭐 이런 조그마한 목공예를 하는 사람들을 소목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소목이 온 정성을 다 기울여서 한 작품을 만들어내면은 울컥 서름이 복받친다. 눈물이 난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소설에서 이게 왜 그럴까요? 하니까는 한 사람의 대답이 물과의 인연을 끊으려고 그러는 것이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서원을 세우고 원력을 세워서 온 정성을 다해서 그것을 이루어내고는 그것을 회양하고 그것과의 인연을 또 끊어내는 것, 그 연습의 종교가 바로 불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확신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 스스로 내 자신이 어떤 서원으로 지금 세상을 살려고 하는지를 자꾸만 돌이켜보는 그것이 바로 불교가 교리가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점이 불교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이제 저도 하와이에 온 지 한 15년이 됩니다. 처음에 참 꿈을 품고 이 하와이까지 와서 정말 우리 스님들로 치면은 한 소식 해서 한국 돌아가서 정말 세상을 한번 바꿔보리라. 정말 제대로 된 부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내가 파악하리라 하는 서원을 새기고 왔는데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식당 주인으로 살고는 있습니다마는 그 소원이 깨져버리니까 삶이 너무 팍팍하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소원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의 끄트머리에 붙들려가지고 질질질질질질질 끌려가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저도 이제 50이 됩니다마는 언제 가게 될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은 다시 소원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요즘 부쩍 합니다. 왜냐? 세상 일이란 게 우리 입맛대로 뜻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손님들이 막 물밀듯이 밀려오고 싶은데 손님들이 아닌 이상 제 입맛대로 손님들 54, 54 해도 모가지 끌고 오지 않는 한은 안 오면 그만입니다. 돈을 무진장 벌어서 돈에는 구애 안 받고 살아보고 싶은데 돈이 그래 벌리지는 않는 거 아닙니까? 자식놈들 내 뜻대로 다 잘되게 하고 싶은데 머리 크고 굵어지면은 어느 한마디 안 듣고 지 마음대로 하는 게 세상 살이 아닙니다.
하지만 내 속에서 만들어내는 내 서원은, 그 서원에 대한 추진은 내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해양도 내 스스로 해낼 수가 있다라는 것이 바로 불교가 이야기하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상구보리 하와중생이라는 이야기를 초파일마다 들을 거예요. 상구보리 하와중생이 아니라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라는 말은 초파일마다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문구가 굉장히 거북스러웠어요. 제 스스로한테. 천상천하 유화독존, 참 불교답지 않은 문구인데, 하늘 아래로 땅 위로 오직 나만이 존귀하다. 이거 진짜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실까? 물론 아니겠죠. 처음 태어나신 양반이 동서남북으로 7걸음을 걷고 위로 오른손을 하늘을 왼손을 땅을 가리키면서 그 말을 했을 리는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거를 누군가가 지어냈느냐? 곰곰이 생각해서 참 이거 불교답지 않다 하다가 얼마 전에 언뜻 생각이 나. 뭐냐? 끊임없이 단정하고 끊임없이 확신하면서 제가 색수상 행식할 때 행과 식을 통해서 끊임없이 개념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것을 붙듭니다. 이것만이 명확해 하면서 붙들어냅니다.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한데 이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것을 없이 하는 것, 이 끊임없이 붙드는 것을 놓아버리는 것도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저라는 거예요.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도 저지만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도 저 자신뿐이다라는 겁니다. 부처님의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라는 것은 바로 내 안에 문제 해결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참 우리 주지스님이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제 다음 달이면 또 기공식이 합니다만은 여러분들도 잘 하시잖아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 지금 많이 오신 편이신데 그래봐야 한 50분 정도 되시나요? 우리 하와이 신자들이라 해봐야 툭툭 틀어봐야 200분이 되실까요? 그분들 매주 한 50분씩 오셔가지고 이 큰 규모를 이끌어 나가시면서 또 끊임없이 가만히 안 계시고 만들어내세요. 그 원력이, 그 서원이 참으로 대단하시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그런 원력과 그런 서원들처럼 저 자신도 저 스스로에게 약속을 합니다마는 여러분들도 한 가지의 원력과 서원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